저희 두 번째 강의는 김영애 약사님께서 장기이식과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 담당하고 있는 약사 김영애고요. 저는 오늘 이식하시고 나서 약 드시는 거, 거기서도 조금 더 면역 억제제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간단하게 왜 장기이식 한 후에는 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올바른 면역 억제제의 복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나타날 수 있는 약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 말고도 이식에 관련한 약들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이식한 이후에는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을 하게 되고요. 요거 외에도 면역 억제제라는 거를 복용하기 때문에 내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 특히 이식 초반에 면역 억제제 강하게 쓰는 시기 동안에는 감염 예방제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식한 약물 때문에 이후에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등의 문제가 생기면 치료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위장관 보호제라든지 항혈전제도 같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식한 이후에는 약을 잘 써서 거부 반응을 예방하고 이식된 장기가 잘 유지되는 것도 목표가 물론 되겠지만, 이 면역 억제제들에 의한 내과적 합병증을 최소화해서 환자분들이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설명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거부 반응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과 병균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는 애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식된 장기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서 거부 반응을 예방하게 되는 거고요. 요 거부 반응은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생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는 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생 복용해야 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억제제는 1번에 나와 있는 타크롤리무스 내지는 사이클로스포린을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타크롤리무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프로그랍 내지는 타크로벳이라는 상품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FK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니까요. 혹시 이제 진료 보시는데 교수님이 오늘은 FK 3mm에서 좀 줄여볼까요 했을 때 그런 약 안 먹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얘기하시는구나 내지는 타크로벳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타크롤리무스처럼 같이 근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제인데, 현재 장기 이식에서는 대부분 타크롤리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타크롤리무스에 의한 이제 부작용적인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사이클로스포린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테로이드, 보통 저희 PD라고 많이 부르는 약제고, 보통 아침 식사하시고 드시는 하얀색 납작한 동그란 알약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센셉트, 마이랩트, 마이폴틱이라고 불리는 마이코페놀레이트가 있겠습니다. 약제는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중 또는 3중, 그래서 타크롤리무스 PD 내지는 마이코페놀레이트까지 3가지를 사용하거나, 내지는 PD가 중간에 중지가 돼서 타크롤리무스, 마이코페놀레이트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약을 효과를 최적화하면서 각각의 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랍 타크로벨, FK라고 부르는 약제고요. 그래서 복용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약제는 공복에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이 저희가 생각하는 공복 시간이고요. 환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약은 공복에 잘 드셨어요. 약이 들어오고 나서도 1시간 정도는 공복 유지해 주셔야 약이 흡수가 충분히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신 후에도 1시간 정도는 공복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면역 억제제니까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겠고요. 초반에 용량을 조금 강하게 쓸 때는 두통이나 손떨림, 그리고 지금 감각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림이라든지 내지는 이전보다 감각이 좀 무뎌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혈당이라든지 혈압 상승, 그건 추후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시면서 자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약제 때문에 탈모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타크롤리무스에 의한 심장에가 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충분히 드시라는 거는 뭐 한 자리에서 1리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차례 나눠서 꾸준히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식에 의해서 흡수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공복요공 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드실 경우 약물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몽이라든지 뭐 성분이 들어간 것들은 외부에서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크롤리무스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약제 사이클로스포린이고요. 요거는 하루에 2번 드시는 거 동일하고 부작용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요거 저희 보통 PD라고 부르는 약제고요. 약은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보통은 이른 오전 내지는 약제가 가지고 있는 위장 장애 때문에 아침 식사 직후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약은 초반에는 알약 개수가 좀 많아요. 보통 4알 정도 사용을 하시다가 이후에 뭐 4알, 3알, 2알 점점 줄여나가서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저질환에 따라서 보통은 뭐 1알이나 반알 정도 작은 용량을 평생 유지하기도 합니다. 약제에 의한 부작용은 뭐 감염은 당연하겠고 두 번째 같이 보시면 요게 이제 혈당이라든지 혈압 조절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약제다. 그리고 요 약제 때문에 붓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손발이 좀 많이 부어요. 뭐 저녁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많이 부어요. 하는 경우가 요 약제에 의한 것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위장장애 굉장히 심한 약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 꼭 하시고 약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제 때문에 피부가 좀 약해진다든지 상처가 생겼을 때 잘 안 낫는 부작용, 약제를 강하게 사용하는 동안 있을 수 있겠고요. 골다공증이 이제 약을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식 전에 검사를 해서 위험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 관련하는 약제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약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운동해 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마이코베놀레이트 이것도 거부 반응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앞서 나온 PD와 마찬가지로 근간이 되는 타크롤리무스를 보조해주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크롤리무스 내지는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시간에 하루 2번 복용해주시면 되고요. 요거의 좀 특이한 부작용은 약이 배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의료진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나중에 뭐 외래 진료로 오시거나 하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주관적으로는 좀 아시기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계속 피 검사를 하다가 이런 부작용이 의심이 되면 안내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라파면 시롤리무스라고 하는 약은 이제 초반에는 잘 고려가 안 되는 면역 억제제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 드시는 약제인데 부작용의 4번째 보시면 이 약제가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피부에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하고 초기에는 사용이 안 되고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고려가 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타크롤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에 비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는 조금 약하지만 이전에 뭐 간암이라든지 내지는 심장 암종으로 이식을 받으신 경우에 이 약제를 사용해 보면
다른 면역 억제제보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최근에 고려가 되고 있는 약제고요. 그 외에도 이 약제 드시게 되시는 경우 고지혈이라든지 고혈압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 드릴 건데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저희에게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얼마를 먹어야 좋은 거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적게 드시는 경우는 거부 반응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감염에 취약해진다든지 면역 억제제 자체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양을 복용하더라도 사람마다 몸에서 약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피 안에 이 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체열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체열 시점은 약을 드시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8시 내지는 10시에 면역 억제제를 드실 거예요. 아마 심장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8시 이제 간이나 하트, 심장 받으신 분들은 10시 보통 그렇게 드실 텐데요. 8시에 약 드시는 분들은 약 드시기 전에 와서 체열해 주시면 되고요. 10시에 약 드시는 분들은 보시면 제가 체열 그 시점을 조금 앞으로 당겨놨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피검사에 혈당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시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검사를 해주시면 혈당 검사가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시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오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최저 농도를 확인함으로써 외래에서 필요한 적정량이 이제 처방이 될 수 있고요. 이 혈중 농도에 따라서 이제 특별히 환자분이 뭔가 문제가 없더라도 적당한 혈중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외래에서 계속 약 용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약물은 이제 타크롤리무스, 사이클로스포린 내지는 이제 시롤리무스가 되겠고요. 혹시라도 약물 복용을 잊어버리셨거나 체열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상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약물 복용을 잊으신 경우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좀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잊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잊어버리신 경우 제일 큰 원칙은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근데 만약 오전 약을 빠뜨리셨는데 저녁쯤 생각이 났다. 그러면 못 드신 거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는 거지만 두 번째 원칙으로는 뒤에 약이 가깝다면 앞에 약은 포기한다. 절대 한 번에 2배 용량을 드시지 않도록. 이게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너무 중요한 약이라고 얘기를 구구절절히 했는데 빠뜨리시면 당황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약 못 먹은 거를 보충한다는 개념에서 2배를 드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복 유지가 필요한 약인 경우에 식사 시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 빠뜨렸는지 좀 메모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그림 보면서 이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녁약을 잊으시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아침약들을 빼먹으셔서 예를 들어서 8시 약을 드시는데 오전 약을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약 안 먹었다 라고 생각난 시점이 11시예요. 그럼 그때는 약을 빨리 드시면 되고요. 저녁약을 더 늦추거나 하지 마시고 저녁약은 그 시간 그대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후 5시쯤 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침약 안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침약은 포기하시고 저녁약만 제 시간에 제 용량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10시 약 드시는 경우에요. 12시가 돼서 아침약 안 먹었다. 그런 경우엔 빨리 약을 드시면 되고요. 다만 이때는 점심 식사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식사를 1시간 후에 하신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후 5시, 저녁약이랑 가까운 시점에 생각이 나면 오전약은 포기하고 저녁약만 자기 시간에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용 중 주의사항은 면역억제제는 혈중 농도에 따라서 용량이 변경될 수 있는 용량이 가변적인 약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떤 약을 몇 미리를
무슨 색깔을 몇 개 먹는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시간에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약이 내가 사정이 있어서 외래를 좀 늦게 오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약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냥 이제 약이 없구나, 그냥 안 먹었다고 얘기해야겠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약은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여분을 갖고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정말 잘 없기는 한데 가끔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작용 때문에 약제를 함부로 조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약제를 임의로 조절하지 마시고 외래를 땡기신다든지 내지는 저희 병원의 상담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드시면서 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나면은 당뇨라든지 혈압, 비만 내지는 고지혈증 그런 문제들이 추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관리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골다공증이랑 신기능 장애, 특히 이제 신기능 장애 관련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에서 왕왕 드시는 약제 중에 신장을 좀 괴롭히는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약들을 같이 추가로 드시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면역 억제제를 드시면서 약 때문에 나타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한다면 이제 얼마든지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기본적으로 간을 통해서 빠지는 약제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들은 면역 억제제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일부 약제들은 면역 억제제를 몸에서 못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역 억제제를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의로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에서 약을 처방받으실 경우에는 이식을 받았고 어떤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고 이식 받은 지는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다. 까지 다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이나 약초, 특히 요즘에 홈쇼핑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정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절대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게 좋다던데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복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제일 왕왕 문제가 되는 거는 맨 위에 적어드린 비스테로이드계 소형 진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감기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몸살 감기, 근육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밖에서 쉽게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약제인데요. 상품명으로 얘기하자면 캐로레프, 그러니까 이부프로펜이 들어간 성분이라든지 내지는 처방약 중에서 아세클론 이제 성분명인데 이런 약제들은 신장 장애를 같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진통제를 복용하시더라도 이런 계열 약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약제들이 좋은 점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 하시는 경우에 염증 문제 때문에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때는 단기간만 복용하실 수 있도록 복용 기간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항진균제 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항생제들을 치과 쪽 항생제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적어드린 대표적인 저런 약제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생제보다는 보통은 항진균제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환자분도 혹시 피부과 가서 무좀 때문에 약 복용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그 무좀 때문에 드시는 약들은 대부분 면역 억제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능한 약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몽 주스 복용하시면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이제 기타 같이 사용하는 약제들은 면역 저하 환자에게서 폐렴 예방하기 위해서 셉트린이라고 하는 약 쓰고 이제 곰팡이 감염 예방하는 약제 요거 이제 플루코나졸은 보통 이제 간이식 환자분들에서 예방 약제로 사용이 되고요. 거대세포 바이러스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제도 있을 수 있고 가글 두 가지를 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시는 이유는 각각의 가글이 잡을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 해는 곰팡이를 잡는 거고
있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만약에 나는 노란 가글이 좋아. 노란 것만 열심히 하시면 곰팡이는 잘 잡을 수 있어요. 곰팡이가 없어진 자리를 오히려 세균이 채워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글은 두 가지를 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항상 주의드리는 거는 가글 하시고 물로 입을 헹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뱉어낼 수 없는 어린아이들, 아기들 같은 경우는 거즈에 묻혀서 입안을 한 차례 소독해 주시는 걸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위 보호제들 들어갈 수 있고요. 요거는 아까 스테로이드, PD에 의한 위장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제들이고, 마지막으로 자주 하신 질문 간단하게 정리하고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은 시기에 이식을 받았어요. 옆베드에 있었고 퇴원도 같은 날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2알 먹는데 왜 나는 3알이나 먹죠? 제가 어디가 더 안 좋은가요? 질문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간에서 약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혈중 농도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농도는 비슷하게 맞추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드시는 개수보다는 실제로 내 피 속에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한 알 더 먹고 뭐 한 알 덜 드시고 이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 특히 이제 뭐 인삼은 안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홍삼은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홍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면역 억제제 농도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저희랑 상의하시고 100만원어치 건강기능식품 사서 들고 오신 다음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저희의 대답은 드실 수 없는 경우에는 드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저희랑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병원 가실 때는 이식 받았습니다. 어떤 면역억제제 얼만큼 먹고 있고 이식 받은 지 대략 얼마 지났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거에 의문이 있거나 조금 이걸 먹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다 하시는 경우는 항상 저희 병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 후에 복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한약을 복용하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 가지 약초를 달인 물도 해당이 됩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한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떤 거를 즙을 낸다든지, 환을 만든다든지, 뭐 엑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칭을 하는 거고요. 그게 뭐 몸에 나빠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드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간에서 대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약재처럼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제제이기 때문에 몸에서 대사되는데 더 이제 부담이 돼서 저희 드시지 않도록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면역 억제제랑 문제가 될지는 사실은 약사인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측면에서도 임의로 이제 한약을 드시는 거는 별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면역 억제제에서 자몽 주스는 먹지 말라고 네. 해서 안 먹는데 네. 어떤 데 보니까 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포도는 정확하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인가요? 이게 이제 그 영어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포도는 아니고요. 자몽만 피해 주시면 되고, 또 이제 비슷하게 생긴 뭐 귤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뭐 귤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마이크 제가 들고 있는데. 순서대로 잠깐만요. 질문 받을게요. 저희 죄송해요. 고객상담실 가서 약사님 상담 많이 받아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희는 제 남편이 간이시간이 오는 다 돼서 건강이 됐는데요. 이제 그 평소에 꾸준히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먹을 때 식전 신후 공복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약을 먹는 물이 저희가 꼭 그 끓인 물을 먹는데 맹물을 끓이면
또 역겨워해서 네, 그런 거기에 경우 뭐 있어요. 이렇게 네. 무를 말려서 볶은 무차라든가 우엉차라든가 그런 걸 10개 해서 먹는데 그건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이전에 뭐 둥글레차 끓여 드시고 문제가 됐던 경우 이런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이식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면역 억제가 농도가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옅게 향나는 정도로 해서 물처럼 드시는 거는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초반 환자분들한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 보리차 같은 거 옅게 끓여 드시는 그 정도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주 아까 분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네. 네, 당뇨에 여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끓일 때 이제 여주를 끓여서 먹는데, 지금 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끓여서 먹는 게 좋습니까? 그냥 네. 맹물을 끓여서 먹는 게 이제 좋습니까? 여주도 그렇고 이제 돼지 감자 뭐 이런 거 당뇨 때문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면역 억제제를 좀 강하게 쓰시는 시기라면 저희는 권해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좀 시기가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면역 억제제를 많이 낮춘 상황이라면 몇 개 뭐 향 나는 정도로 해서는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리식 받은 지 8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저기 MBN에서 보니까 산수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산수유차 네. 그거 괜찮습니까? 그럼 기호로 한두 잔 드시는 것까지 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먹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까 앞에 얘기랑 비슷하게 초반에 면역 억제제 강하게 쓰시는 경우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둥글레차 같은 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뭐 저희도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 그걸 끊고 간 수치가 다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분한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걸 다 피하고 면역 억제제와 이제 그냥 끓인 물 내지는 옅게 보리차 끓인 정도만 드시고 이제 후반에 몇 년 지나서 좀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귤을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귤 먹은 지가 3, 4개월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귤을 먹고 그 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몽은 아닌데 비슷한 종류 귤을 먹고 나서 약물 농도가 계속 좀 높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지장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귤이랑 저희도 오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귤이랑 오렌지를 교배해서 만든 그런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많아서 만약에 뭐 자몽이랑 뭔가 교배가 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농도가 돌아오는지를 보는 게 원칙이라서 한번 지금 드시는 걸 다 중지하고 다음번에 농도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예, 저기 그 심장이식 환자인데요. 네. PD하고 FK하고 셀셉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PD랑 셀셉이랑 같이 먹고 좀 시간차를 둘 때도 있고요. 그리고 FK는 10시에 먹거든요. 네. 근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PD하고 뭐 FK, 뭐 FK하고 뭐 셀셉 이런 식으로다가 조합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FK, 그러니까 프로그람이랑 셀셉을 같이 드시는 거를 권하고 PD는 아무래도 위장장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그러니까 공복이 아니라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이제 PD가 많이 줄어서 한 알이나 반 알 정도 이제 굉장히 저용량 유지가 되고 아침에 이렇게 도저히 따로 챙기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한꺼번에 같이 드시는 게 약제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각각의 약제가 서로 간의 면역 억제제 용량을 조금 변동시키는 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뭐 같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드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 문제만 없으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네, 근데 이제 PD를 장기간 드시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식사 직후 복용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고요. 네, 저기 이식 후에 음식을 익혀 먹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생과일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귤이나 포도는 네. 괜찮다는데 생과일인가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것도 다 익혀서 드시라고 저희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식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실 건데 초반에 면역억제제를 강하게 쓰는 동안에는 귤이랑 이런 것도 다 익혀서 드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를 네. 여태까지 제가 복용은 사다 놓고 복용은 안 했는데 네. 비타민 C 정제를 복용해도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안 먹었는데 시작을 한번 선생님 말씀 듣고 어떻게 먹어도 묵간 한번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떨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종류, 이제 특히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비타민 종류라든지 오메가3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보통 파는 비타민 C가 하이도즈라고 해서 보통 1000ml 그런 거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는 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또 문제가 됐던 환자분들도 있기는 해서 일단은 많이 피곤하거나 하시면 드셔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계속 피검사 결과를 추후에 몇 번 더 확인을 하기는. 매일 드시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드시면서 외래 와서 혹시나 문제는 없는지 피검사를 이제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장기 이식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뭐 퇴원하시는 시점에서도 저희 상담 한번 드리고 외래에서도 계속 상담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추후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좋은 말 감사드립니다.